롯데케미칼 2022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하고 2022년 말 매출까지 예측해보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8.6% 증가했는데요. 영업손실 5,866억 원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LG화학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6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끝졌지만은 롯데케미칼은 영업 손실 5,866억 원이 발생이 됐네요.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이 19.7회전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적지 않은 회전율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적자가 났을까? 좀 그 원인을 추적해 보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에너지를 주시는 게 되겠고요. 뭐 배속은 알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통 속도로 봐도 뭐 그렇게 뭐 제가 요즘은 잘 안 더듬습니다. 이제 시작한 지 좀 됐기 때문에 많이 해보니까 이제 조금 그 몸에 부럭 붙어가지고 속된 말로 버벅대는 게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말도 좀 빨리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16조 3천억 원대로서 18.6% 증가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18%가 감소가 됐습니다. 거의 유사하게 반대적으로 나왔는데 원가 회계는 재고가 감소하면은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적자까지 나온 게 아닌가 일단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 줄어들고 판매관리비는 9.2% 증가해서 영업손실 6,080억 원이 났습니다. 원가 회계상으로는 162.3%나 영업이익이 하락을 했네요. 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어요. 왜 매출 원가가 LG화학보다 높게 증가했을까? 이 매출 원가가 33.8%면 너무 높게 증가를 했거든요. 큰 차이점은 LG는 재고가 18% 증가했는데 롯데는 반대로 18%가 감소했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자, 원가 회계 개념으로는 원가 회계는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고 원가 회계 재고의 감소는 이익의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으로 36%가 차이가 나니까 완전히 그 더블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그것은 그러면 근본 원인은 뭐냐 그러면 이거 내막을 이렇게 그 루트 코즈로 그 이 드라이브 다운 해가지고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파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아주 직관적으로 다이브 다운이라는 용어를 우리는 씁니다. 직관적으로 그거야 하고서 바로 이 다이빙해서 내려가는 거로 그 근본 원인에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낼 수 있어야 분석의 그 노하우나 경륜이 쌓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겠죠. 음, 슬프로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4.8%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매출 증가율보다 높다는 얘기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분명히 했을 것이므로 석유화학 계통이 판매 가격을 그만큼 인상을 못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르픈율이 4.3% 감소했고 운영 비용이 무려 89.3%가 증가한 게 이게 독특합니다. 전년도에 매출이 그 증가를 그 구조에서 4조 가량이나 더 증가했는데도 운영 비용은 1조 8천억에서 1조 4천억 원으로 줄었다 그러면 이게 뭔가 특별 원인이 2021년도에 있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2조 6천억 원의 운영 비용이 나온 것이 원래 정상인데 작년에 무슨 특수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89.3%나 높게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비정상은 2021년도에 있었다. 그래서 영업 손실이 난 또 원인이 운영 비용에도 큰 원인이 있겠다. 판매 가격을 제대로 못 올린 게 이제 1차 원인이 되겠습니다만은
2차 원인은 운영 비용이 매우 높게 증가한 것 때문에 영업 손실까지 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슬픈 영업 손실은 5,866억 원으로서 그래도 그 원가 회계 손실보다는 214억 원이 적게 손실이 난 겁니다. 이것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LG화학처럼 수치를 그 숫자를 문자 속성으로 입력해 놔 가지고 일일이 제가 다시 다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증가맥을 산출해 냈는데, 자, LG나 그 롯데나 케미칼 업체들이 두 회사만 지금 기억을 하는데, 과거에도 케미칼 업체 일부는 했습니다만은 한국을 대표하는 케미칼 업체가 두 회사가 모두 싸가지가 없네요. 이런 회사는 이제 제가 그 이 무식 속에 들어가 가지고 케미칼 회사들 그 분석하고 싶지 않아.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를 하게 만들어. 뭐 이렇게 되겠죠. 모르죠. 돈을 받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무료로 하는 그런 것은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핵심은 스루풋 이익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가 핵심입니다. 원가 회계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을 계속해서 우리 그 이 시청을 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스루풋 회계를 저는 선의의 쇠뇌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그 AB를 더한 게 매출원가 재료비인데, 이 회사는 이렇게 그 B를 재고자산의 매입액으로 표현되어 있으면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전체 재고자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출원가 재료비가 25.3%가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무려 89.3%가 증가했습니다. 이거 원인은 좀 더 이거는 추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비용도 필요하면은 추적을 들어가야죠. 저는 그 재료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운영 비용은 고정비 성격으로 보지만은 이렇게 그 큰 차이가 났을 경우 운영 비용 2조 6, 거의 7천억 원에서 판매 관리비 7,849억 원을 빼면은 1조 9천억 원이 그 가공비가 되는데, 전년도보다 무려 171%나 높게 증가를 했죠. 이거 뭔가 2021년도에 뭔가 그 공장 가공비에 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가공 비율도 6%에서 어떻게 12%로 뛸 수 있느냐. 뭐 화학 공장, 케미칼 공장이라는 게 장치 산업 성격이기 때문에 큰 공정 변동이 일어날 일이 없거든요. 증설을 했다 하더라도. 어떤 뭐 반응조가 있고 뭐 흡수탑이 있고 뭐 이런 식 아니에요. 그 공장 그 외형을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무슨 비등점이나 이런 거 가지고 분류를 해내고 뭐 이렇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상식적으로 가공 비율이 6.4%가 그 내려갔습니다. 아니 그죠. 재료 비율은 그러면은 재료비 가격이 여기서는 내려갔다. 일자 추론과는 이 모순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럼 왜 모순이 왜 일어나느냐? 그러면은 결국 운영 비용이 또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재고 회계 투명성 3단계를 보고서 운영 비용 쪽으로 좀 넘어가 보는 거로 하죠. 아, PQ 총 제조 비용의 갭이 생산 재료비의 갭과 같고 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과도 같습니다. 그러면은 BWCAI 비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가액을 가감하면은 일반적으로 일치해야 되는데 작은 금액도 아니고 매우 큰 금액의 차이가 3년 연속 나옵니다. 이렇다면은 이것은 분명히 어떤 특별 원인이 있을 텐데, 이거를 회사가 제시하는 재고자산 명세라든가 사업보고서 주석을 아무리 추적을 해봐도 합리적인 어떠한 단서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딴 데보다도 그 롯데 케미칼은 2단계로 봤을 때 이 정도 금액의 차이라면은 규명이 되지 않는 한 분식회계의 의혹은 심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은 일치를 하는데 2020년도의 차이액은 롯데 첨단 소재 합병 재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꼭 롯데 케미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많은 대기업들이 수시로 분할 및 흡수 합병을 반복하는 원인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생존을 위한 것이냐라고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인적 분할은 좀 어떨지, 그 물적 분할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주 이해관계자들이 원하는 것은 인적 분할을 원하는 건지, 물적 분할을 원하는 건지, 그것도 전에 한번 좀 배워봤습니다만은, 제 전문 영역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흡수합병이 인적 분할이냐, 물적 분할이냐, 또뭐 매우 그 하는 방법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거를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은 못 되고요. 그러나 제가 간접적으로 느끼는 것은 부대 효과가 나오는 게 있는데 분할 시에는 뭐가 잘 될 것 같아서 자회사를 만드는 거죠. 그럼 관리직의 일자리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사 적체가 됐을 때 사업 부분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야, 또 뭐 사장짜리 가지고 싸움질하고 내부 정치가 일어나고 뭐 그러니까 자회사 만들어서 너 사장 시켜줄게. 나가서 잘해봐. 성과 안 좋으면 너 짤 거야. 아마 오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자회사 만들어 주기도 할 거고요. 제가 자회사를 그 기획을 해봐서 압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합병 시에는 관리직이 좀 불리합니다. 합병할 때는 그 생산직은 그렇게 손해를 안 보죠. 생산을 해야 되니까. 근데 관리직은 아마 고참이라든지 또 중첩이 되면은 자연적으로 잘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흡수합병과 분할에 가장 그 피해를 많이 보는 게 화이트 칼라들이다 하는 점을 이 자리에서 한번 또 소개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자, 여기에서는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이 롯데케미칼은 2번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것도 맞지를 않았죠. 그러나 기준 1만이 투명회계 쪽을 가는 표준이고 2, 3은 모두 저는 이제 부직회계의 범위라고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총제조 비용을 왜곡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운영 비용에서 인건비가 3,583억 원이 집행이 돼서 전년보다 8%가 줄었고 그 다음에 평균 임금도 직원 수가 늘었습니다. 신입사원이 77명 들어온다고 해서 평균 임금이 너무 크게 떨어졌는데 2021년도에는 또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떨어진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게 장치산업인데 3조 3교대인지 장치산업이 불을 못 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8시, 24시간 불을 안 끄고 계속 돌려야 되거든요. 장치산업인 경우에. 그러면 3조 3교대냐, 그러면 4조 3교대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틀려집니다만은, 만약에 직원들, 이가 계속해서 그 유상 증자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 직원을 더 뽑아야 되는데, 이런 유상 증자가, 아니, 이거 유형자산 증설, 생산시설 증설이 없는데도 직원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아마 그 교대 근무 형태를 바꿨을 수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잔업 시간이 좀 줄어들었다는지 그게 왜 그런 식으로 하냐 그러면은 그 주 근로 시간을 무리하게 하면은 또그 번아웃 되기도 하고 월업의 삶의 질의 차원에서 근무 시간이 너무 늘어나는 것도 안 좋으니까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평균 임금은 9.5%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뭐가 문제가 있어요. 임금이 25.8%나 이렇게 크게 증가할 수가 있는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수치들이 너무 들락날락하면은 이거 그 정상적인 게 아니고 비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2021년도에 그 운영 비용이 매우 작게 내려갔는데 인건비는 또 크게 올라갔단 말이죠. 뭔가 문제가 있어요. 운반비는 뭐 정상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은 문제를 추적하고 운영 비용에 문제가 있다 해서 추적을 해 보니까 뭔지 모르지만 기타 금액이 2022년도에 6,288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2020년도에 4,758억 원이 2021년도에 인건비가 이 정도 일어난다면 다른 것도 부대 비용들도 다 늘어나게 돼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금액으로 나와요. 4,261억 원이나. 이런 것들은 뭔가 좀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기타 비용이 마이너스 4천이 나오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떠한 설명도 없이 그냥 숫자 공시한다고 해서 투명 기업이냐? 아닐 거다 이게요. 그동안에 뭔가 비용 처리를 많이 했는데 그게 비용 처리가 잘못됐네, 뭐 잘못됐네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환입을 잡으면은 환입이 아니고 그 환입을 그 비용 처리했던 거를 비용이 아니고 다시 어떻게 되나 많이 그러니까 더 줄여야 되니까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어떻든 그걸 합리화했다 그래도 뭔가 그동안의 그 비용 처리 관계가 불합리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매우 크게 뛰었어요. 19.7%로 상승했는데 슬로픈율은 4.31%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회사가 우리는 그런 회사 아니다, 투명한 회사라고 주장을 하시려면은 원자력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되는데 LG화학을 미리 본 입장에서는 나프타 가격, 원재료인 나프타 가격이 하락했을 리가 절대 없다. 그러니까 반중 추론 모순이 나오게 됩니다. 판매 가격은 하락했다는 게 아니고 원재료 가격 상승에 비해서는 인상을 못 시켰다 그러면 상대적으로는 하락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반만 진실인 추론이 나오게 됩니다. 불명확하다는 얘기죠. WCA 회전율이 상승하면 이익이 증가한다는 평소의 소개와는 반대로 회전율이 상승했음에도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자, 그러면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거냐? 그러니까 원인을 찾아야죠. 맨날 그런 건 아닐 테니까 그 원인은 1차적으로 수로픈율이 하락한 것인데 판매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수로픈율의 하락에 대해서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영업이익을 제가 평가 지표로 한 건 손익계산서에서 이미 다 보이니까 2차적으로는 운영 비용이 작년도에 이상하게 작게 잡혀가지고 높게 잡히는 바람에 운영 비용이 너무 높게 증가한 거가 2차 또 원인으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제가 단가 추적을 이제 안 하고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 해야 되는데 공시되는 데이터들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차피 추정이기 때문에 저는 금액으로 봐서 매출 재료비 원재료 가격이 24.8%가 증가했다면 재료 비율이 88%거든요. 그러면은 가격 상승 압박률은 21.8%인데 18.6% 상승을 시켰다고 보는 겁니다. 금액 증가를. 그러면 3.2% 차이가 있어요. 이 3.2% 차이뿐이 안 되는데도 적자가 났는데 LG화학은 9.1%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감소라는 형태뿐이 안 나왔거든요. 스루풋으로. 그러면은 이게 요것만 스루풋상으로는 요게 이렇게 설명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 영업 손실의 핵심 원인은
운영 비용이 너무 높게 뛰었다. 2차적으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지금까지 논의 내용을 그 충분 조건 논리 도구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만약에 재고 회전율 하락과 스루픈율 하락 순 방향이면은 투명회계 가정을 하는데, 에, 요거 지금 잘못 쓴 것 같죠? 제가 아까 그 이 재고 회전율은 상승했는데 분식회계인데, 요거는 제가 수정을 깜빡하고 못한 것 같습니다. 요거는 무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지 무죄 입증을 위해서는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 보면은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 역시 이건 똑같이 무죄 입증 자료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LG화학에도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그 소개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현금 재무지표로서 캐펙스 1조 3천억 투자가 있었고, 전년도 2021년도에는 뭐 일반적인 투자 정도 1,350억 투자, 종속기업 비율이 43.4%로 증가했습니다.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이 4,347억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무려 8.3%가 하락을 했습니다. 영업손실이지만은 현금 순이익으로는 4,300억 원에도 이익이 났다 이거죠. 비현금 금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권자한테 2조 4천억을 빌렸어요. 그래서 레버리지율이 30.1%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주주잉여 현금으로는 이익배당액 성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종 1조 1,250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돈을 2조 4천 벌려서 투자도 하고 재고자산에도 투자하고 등등 해서 돈이 1조 1천억 원이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금 버퍼는 한 두 자릿수 좀 안전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이익 잉여금률은 13.7%가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가 회계 개념으로 연말 매출액을 해보면은 적자니까 목표를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겠는지, 영업이익을 제로로 했을 때 21조는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21조 하더라도 3,688억 원이 적자인데, 이것을 흑자가 아니고 손익분기점 선으로 하면 6%도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손익분기점 비슷하게 나와요. 이때 재고가 20% 증가해야 됩니다. 그 전제 조건이죠. 근데 원가 회계는 만약에 재고를 20% 감소시킨다면은 매출액이 21조 그대로인 상태에서 영업손실로 또 역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원가 회계의 맹점이고요. 다시 한번 스루프트 회계의 그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스루프 관점으로 봤을 때 손익분기점을 운영비용이 15% 2023년도에 증가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22조 1,500억 정도를 해야 되는데, 재료비 기준으로 해서 재료비가 34% 증가한다고 예측을 했을 때 22조 1천억 원 정도 매출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매출 재료 비율을 86% 1% 낮추면은 스루픈율이 14% 1% 증가하는데, 마진율 그러니까 판매 단가도 좀 더 올려야 된다. 재료비 가격만 올리는 게 아니고 마진율도 올려서 받아야 된다. 그래야 손익분기점이 나온다 인데요. 이래서 2022조 1천억을 받아야 되는데 22조로 그 계약을 할 수 있을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납품 단가라고 만약에 한다면은, 근데 그 원가 회계 기준은 2,100만 원이었거든요. 단가로 비유해서 얘기한다면은 100만 원이 비싼데 누가 사주겠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너무나 그 급격한 운영 비용의 그 어떤 변동이었기 때문에
크게 그 운영 비용이 가공비하고 뭐 이런 등등이 또 판매 관리비 이런 등등이 크게 증가하는 바람에 결국은 22조를 판매하더라도 3,586원 적자로 나옵니다. 요거가 흑자되는 방향이 재고 회전율을 22.2회전을 하면은 흑자로 돌아설 수 있어요. 어, 2조 이 말하자면은 이걸 다시 이 단가로 표현해서 얘기한다면은 2,200만 원짜리가 2,400만 원 정도는 팔아야 남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겠죠. 원가 회계보다 실질상 이번 경우에는 특별 원인 알 수 없는 마이너스가 운영 비용이 작년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스루프 판매 단가가 더 낮게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더 오히려 100만 원 더 비싸게 팔아야 된다는 그런 예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주가는 5,300원이 상승을 해가지고 장부 가격 대비 54%뿐이 대우를 못 받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이 그렇게 시중에서는 인기가 없는 것 같네요. 주주 내역들입니다. 외국인이 24% 가지고 있고요. 여기 롯데홀딩스가 이제 일본에 있는 모 기업이 되겠죠. 롯데지주, 롯데물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롯데물산은 역시 비상장 기업인데 롯데물산이 운영하는 게 월드타워, 잠실에 있는 월드타워를 운영하는 주체가 롯데물산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장들은 두 장은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이상하게 길어졌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